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빛.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성에 의해 빛이 색을 만들고, 이러한 구조색의 원리로 차세대 에너지 절약 TV와 위조 지폐 방지 기술이 진보한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처리와 전달에 유용하게 활용될 빛. 그리고 형광 단백질의 발견으로 생명과학 연구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해진다. 미래를 더욱 밝힐 빛과 색, 그리고 생명 이야기.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박용근입니다. 여러분은 색 혹은 색깔에 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색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색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 주위의 빛을 인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명체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거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고유한 색을 띠곤 하죠. 카멜레온이라고 잘 아시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색을 바꾸는 생물인데요. 이렇듯 색은 위장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유혹하거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빛과 생명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생소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면 매우 흥미로우실 겁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그럼 오늘의 주제,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체가 왜 특정한 색을 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색을 띠는 것은 색소 분자 때문인데요. 이것에는 반사와 흡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색이란 건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색인데요. 예를 들어 흰종이는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흰종이 위에 파란색 펜으로 글자를 쓰고 나면 파란색 잉크가 묻어있는 부분은 특정 색소가 파란색 빛은 반사하지만 다른 색은 흡수해서 우리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색소가 없어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성에 의해서 빛이 반사와 산란을 일으키면서 색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 가르쳐 구조색이라 부르는데요. 비눗방울이나 물 위에 뜬 기름막이 무지개 색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이나 기름은 대체로 투명해서 특정 색을 흡수하지 않지만 적절한 두께의 막이 되면 빛이 지나가며 특별한 색을 강하게 반사시키고 특정 색을 약하게 반사시키게 됩니다. 빛의 색에 따라 고유한 길이가 있는데요. 이를 빛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고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길죠. 비눗방울이나 기름막의 두께가 파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파장의 빛이 강하게 반사되거나 아니면 약하게 반사되기도 합니다. 기름막이나 비눗방울의 막의 두께가 매우 얇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다 다르고 또 그 두께가 계속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반사가 될 때 위치에 따라 빨간색에서부터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반사가 강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색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구조색은 어떻게 인간에게 밝혀졌을까요? 바로 나비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나비하면 날개에 아름다운 빛깔이 떠오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에서 화려한 색을 내는 물질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색을 추출해 물감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구조색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나비의 날개에는 실제로 색을 내는 색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개의 미세한 구조에 의해 색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나중에 개발된 전자현미경으로 나비 날개의 구조를 살펴보니 매우 미세하면서도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 빛이 반사가 될 때 특정 색만 강하게 반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렇듯 우리가 구조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나비로부터였죠. 또한 자연계의 생명체들은 원래의 색소에 의해 나타내는 색상과 이 구조색에 의한 효과를 단독으로 혹은 함께 나타냄으로써 다양한 색을 띠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딱정벌레의 등껍질에서 광택이 있는 푸르른색,
수컷 공작새가 날개에서 보이는 화려한 색 등이 모두 구조색에 의한 현상입니다. 화려한 색을 가진 새들의 깃털들도 모두 구조색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나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비 중에서도 몰포나비라는 종이 있는데요. 이 나비의 날개는 매우 밝고 강렬한 푸른색을 띱니다. 이 나비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기와를 쌓아 올린 것과 같은 규칙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색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각 층에서 빛이 반사될 때 파란색 빛은 매우 효과적으로 반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색들은 거의 반사가 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몰포나비의 날개에는 파란색 잉크와 같은 색소가 전혀 없지만 날개의 표면의 특수한 미세 구조 때문에 날개가 파란색 파장의 빛을 반사하여 구조색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카이스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몰포나비의 구조색을 띠는 표면을 실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별히 색이 없는 플라스틱 재료를 가지고 몰포나비의 표면과 같은 미세한 구조를 만들었더니 몰포나비 날개에서 보이는 선명한 푸른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색의 원리를 이용해서 더 밝고 선명한 차세대 TV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사형 디스플레이라고도 해서 외부 빛을 반사시켜 화면에 출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빛을 낼 수 있는데요. 화면을 출력할 때 외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퀄컴사는 이러한 구조색의 원리를 이용하여 저전력으로 자체의 컬러색을 발현, 밝은 빛 하에서도 선명한 색감을 유지하고 기존 제품에 비해 3분의 1 에너지만 소모하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조색의 원리를 이용해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기술도 개발 중인데요. 만원권의 부분 노출 은서는 청회색 특수 필름띠로 여러 개의 태극 무늬가 사방 연속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은행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바로 구조색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인데요. 화폐에 잉크로 인쇄를 한 뒤 잉크가 마르기 전 특정한 형태의 자석을 가져다 대면 원하는 모양과 색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빗살무늬 같은 다양한 무늬를 내거나 로고 등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염료가 아닌 나노 입자 배열을 이용해 색깔과 패턴을 만들어 복제가 쉽지 않아 보안 인증 기술로 활용하기 좋게 됩니다. 이렇듯 구조색의 원리를 다양한 곳에서 이용하려는 연구가 있는데요. 우선 군사용으로 카멜레온의 피부와 같이 주변 색과 조화를 이루어 위장이 뛰어난 재료를 만들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따라 반사를 바꾸는 성질을 이용해 빛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제어하는 소자 등을 만들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광 컴퓨터의 소자로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인용 의류, 스포츠 의류, 가방이나 구두, 커튼, 인테리어 자재, 자동차 차체의 도장, 내장의 부품의 도장, 화장품, 자동차 차체 내외장재, 컴퓨터의 화면 보호 커버 등 향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생명이 아닌 물질의 경우를 볼까요? 우유는 왜 하얗고 하늘은 왜 푸를까요? 이것은 바로 빛의 산란에 의한 현상입니다. 빛의 산란이란 빛이 진행하다가 작은 물체를 만나면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컬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커튼으로 막고 보면 빛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 중간에 작은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빛의 산란인데요. 빛이 진행하다가 먼지를 만나면 빛이 산란되고 이 산란된 빛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작은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고르게 산란시켜 하얗게 보이기도 하죠. 우유가 하얗게 보이는 이유도 우유에 있는 영양소의 크기가 빛을 고르게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우유 영양소나 먼지보다 입자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게 되면 빛이 산란되는 성질이 재미있게 변하게 됩니다. 공기는 질소나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분자들의 크기는 먼지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데요. 이렇게 작은 분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구조로 인해서 특정 색의 빛만 산란시키고 다른 색 빛은 그냥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분자의 경우 파란색 빛은 산란을 많이 시키고 다른 색의 빛은 거의 산란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온 빛이 대기권에 들어오게 되면 파란색 빛만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듯 산란이라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같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도 산란을 일으킬 때가 있고 일으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투명해서 빛이 물을 지나갈 때 산란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죠. 하지만 기체 상태의 물인 수증기는 양이 많아지면 빛을 산란시킵니다. 바로 구름이죠. 구름은 빛을 매우 많이 산란시키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은 잘 만들면 매우 투명한 얼음도 만들 수 있지만 중간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뿌옇게 보이는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도 얼음이 특수한 형태의 결정을 띠고 있는 건데요. 빛의 산란이 많이 일어나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빛의 산란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이 빛의 산란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렌즈라고 하면 굴절의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류가 굴절의 원리로 렌즈를 만들어 온 지가 3,000년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최근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굴절을 이용한 기존 렌즈가 만들 수 있는 빛의 초점보다 훨씬 더 작은 초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세포의 현상을 마치 전자현미경으로 보듯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지금 만들 수 있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작은 소자를 가지는 반도체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빛의 산란, 앞으로 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물질 중에 구조색으로 인해 색을 발산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무지갯빛으로 현란하게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보석, 오팔인데요. 오팔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백 나노미터 직경의 구슬이 일정하게 쌓여 배치되어 있는 광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광구조라는 것은 특별한 광학적 성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조라는 뜻인데요. 오팔의 경우 이런 규칙적인 배치가 단순히 몇 층에 국한되지 않고 3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굴절률이 다른 물질이 규칙적으로 쌓여 조립된 결정체를 광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팔 구조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오팔 입자로 구성된 염료로 제품을 칠하면 앞에서 볼 때와 옆과 뒤에서 볼 때 쳐다보는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나타낼 수도 할 수 있죠. 3D 효과라고나 할까요? 또 이미 언급한 대로 오팔 구조를 이용하면 광자 회로를 구성하는 초고속 소자로 응용할 수 있는데요. 직경이 약 100나노미터의 입자와 그보다 더 작은 나노 입자들을 지름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물방울에 넣고 물을 증발시키면 나노 입자들이 스스로 오팔 구조를 만들어서 배열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결정 구조는 일종의 반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어 나노 트랜지스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 구조를 잘 설계해서 만들면 특정 색의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광학 컴퓨터 구현의 핵심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광결정을 이용하면 빛을 매우 작은 공간에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레이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광결정 구조를 잘 설계해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현실화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결정이 생명체에서 관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파리데스라는 나비의 날개가 이러한 구조에 의해 녹색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해양생물인 고슴도치 갯지렁이 등에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광결정으로 되어 있어 매우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광구조 및 광결정 특성은 현대에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처리 속도가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광구조를 갖는 물질은 빛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와 전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머지않아 이러한 광 구조 등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송수신 부분에서도 대부분 빛으로 이루어져 지금과 같이 컴퓨터 뒤에 랜선을 꼽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빛을 이용한 컴퓨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컴퓨터입니다. 이번에는 형광빛을 볼까요? 형광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형광 단백질이란 말 그대로 형광색을 내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백질은 1962년에 해파리로부터 발견되었는데요. 자외선을 받으면 빛을 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녹색 형광 단백질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밝혀지고 유전공학적으로 인공 합성이 가능해지면서 형광은 생명과학에 본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단백질은 생물 연구에 있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표지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녹색 형광 단백질 이외에도 표지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하지만 녹색 형광 단백질만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녹색 형광 단백질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백질은 단독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포나 생체에서 녹색 형광 단백질 유전자 이외에 형광을 내기 위해 추가적인 요소를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포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은 대부분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녹색 형광 단백질은 그 자체가 빛을 받아서 형광을 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광체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형광체로서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포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단백질은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생체 단백질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어느 부위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바로 이때 녹색 형광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의 세포 내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 단백질 유전자와 녹색 형광 단백질을 연결해 유전자를 제작한 뒤 세포에 주입하면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녹색 형광 단백질을 통해 살아있는 세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 방법을 통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정제한 상태에서의 모습만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현한 세포를 관찰하면 세포 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이나 특정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세포 독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 없이 세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색 형광 단백질은 비교적 관찰이 용이하고 세포 독성을 지니지 않다는 장점으로 인해 유전자의 발현의 유무와 정도, 장소, 그리고 시간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형광 단백질은 세포의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과 결합해 구조 연구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수많은 단백질 중에 특정 단백질만 염색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 구조의 형태라든지 세포 내 단백질들의 이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암 수술을 할 때 암세포가 있는 부분만 형광을 나타내게 해서 정확히 암 조직만 제거함으로써 암 수술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연구가 여러 연구 그룹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빛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삶에 늘 함께하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빛이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